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117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1번, 개발비,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답니다. 자산이지요. 2번, 영업권, 기업 인수에 따른 평가 금액이랍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 아니고 기업 외부 사람과 거래하면서 창출된 거랍니다. 자산으로 인정된다. 그지요? 3. 연구비라는 거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말하고 이거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요?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기재되는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3번 되겠지요. 정답은 3번. 문제 2번.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외상매출금 맞고요. 받으러 온 맞고, 현금 및 현금자산 맞습니다. 모두 다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거고. 4번 단기 차입금은 부채이다. 그지요? 정답은 4번. 문제 3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형자산의 소비되는 행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다면 정률법으로 생각한다. 틀렸다. 그지요? 정액법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틀린 지문은 1번 되겠지. 2, 3, 4 확인합시다. 2번.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생각해야 되겠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생각하되 그 방법을 신뢰성 있게 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액법 사용한다 이겁니다. 됐지요? 3번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등이 무형자산에 해당하더라. 오케이. 4번 영업권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데 인정 안 되는데 외부에서 구입한 영업권이라면 그거는 인정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 되겠다. 문제 4번. 기말에 창고의 재고 금액을 실산 결과 30만 원이었는데 추가로 아래 항목을 발견했다. 아래 항목 고려해서 적절히 수정할 때 정확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해서 기말 현재 운송 중인 재고 2만 원. 우리가 미국에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냐면 도착지, 목적지 인도 조건이랍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배로 통통통통통 태평양 바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물건 주인은 누구라고? 아직까지 우리 거다 이겁니다. 도착 안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우리 회사 창고에 없지만 우리 회사 물건이 맞습니다. 플러스 시키자. 그와 달리 자 밑에 내용 위탁자로부터 받아 창고에 보관 중인 수탁품이랍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출제할 때 우리 회사가 홈쇼핑에 물건을 맡겼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출제가 많이 되잖아. 우리가 수탁자한테 맡긴 적소품이 있을 때 포함되냐 안 되냐가 자주 출제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잘 읽어봅시다. 지금 우리는 홈쇼핑이다 이겁니다. 수탁자다 이겁니다. 위탁자로부터 물건을 지금 받았어. 팔아주십시오라고 받았는데 아직 팔리지 않고 우리 회사 창고에 그대로 보관 중이다 이거지. 그 물건 주인은 누구라고? 우리한테 물건 맡긴 위탁자인 것이다. 그지? 그래서 우리 회사 물건이 아닙니다 라고 판단해야 되고, 따라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고려한다면 우리 회사의 정확한 기말 재고는 얼마라는 겁니까? 자, 30만 원에서 2만 원은 일단 플러스 시켜야 되겠지. 우리 회사 창고에 없지만 우리 물건이니까. 그와 달리 밑에 있는 3만 원은 지금 우리 회사 창고에 있지만 우리 물건 아니다. 그지? 이거는 빼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고려하면 30만 원
플러스 2만원, 마이너스 3만원이 정답이고 정답은 29만원 되겠지. 할만합니까? 오케이. 열심히 판단해 보았다. 위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거고, 두 번째 내용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다. 그지? 아주 생소하게 위탁자가 아니고 수탁자 입장으로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 됐습니다. 문제 5번 봅시다. 다음 중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매매 증권은 당좌자산으로 분류된다. 맞지요? 2번 단기매매 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단타 목적으로 유가증권 구입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다. 그지요? 3번 단기매매증권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한다. 틀렸다. 그지요? 우리 열심히 강조했던 회계처리입니다. 자산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등 짜잘한 지출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 부대의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차변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요? 그게 원칙인데 유일한 예외가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였습니다. 그거는 자산 아니고 별도 비용 계정,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 수수료 비용은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되더라 이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워낙 예외적인 회계 처리다 보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시험에서 자주 건드리고 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취득했을 때 생기는 수수료는 자산 처리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한다라는 의미의 문장으로 3번 제시되어 있으니까 3번이 틀린 문장이고 정답 3번입니다. 다만 3번 문장 자체가 조금 모호한 것 같아. 그 수수료를 자산 처리한다라고 좀 명확하게 문장을 좀 수정해서 교재 수록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할게요. 이렇게. 단기증권 취득과 관련된 거래원가, 즉 수수료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 그 주식 금액 말합니다. 거기에 가산해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라고 딱 좀 정확하게 문장 꽂히면 확실하게 틀린 문장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 그지? 오케이, 이렇게 수정해서 교재 수록할 거고 정답은 3번. 4번 확인합니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 좀 중요한 용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다. 미실현 보유손익 의미는 뭐라고?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말한다. 그지?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수익 또는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4번도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의 회계 처리로 인한 부채의 증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네요. 회사는 현금 배당을 하기로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했다. 우리 회사가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현금 배당합시다 라고 주주총회 결의했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목적 씁니다. 거래소 결합관계로 따지면 자본의 감소이지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 배당 결의할 내용. 일단 주주총회 결의한 날에는 대변을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증가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요? 그리고 실제로 현금 또는 보통 예금을 줄 때는 대변에 있는 미지급 배당금을 이제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하고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이제 나중에 회계 처리하게 될 거다 이겁니다. 오늘은 주주총회 결의한 날이니까 일단은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증가만 기록하는 거다. 그리고 금전 배당의 10%만큼은 이익준비금이라는 법정 적립금 적립해야 된다. 그지? 이 부분은 자본 증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열심히 회계 처리에 대해서 거래 요소 결합관계 적어보았고 부채 증가에 해당하는 거는 20만 원 되겠다. 그지요? 정답은 2번 되겠지. 문제 7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맞겠지요? 주식 배당 회계 처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차별에 적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회계 처리했다가 나중에 결국 요거는 대변에 있는 거를 차변적에서 없애면서 대변을 자본금으로 나중에 회계 처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날짜 회계 처리 합해보면 결국은 차변에 이익여금 감소, 그리고 대변은 결국 자본금이 증가하는 걸로 귀결된다 이겁니다. 맞지요? 2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맞는 설명이지요? 3번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여금은 당기 이익여금의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 금액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지요? 당기 이익여금의 처분은 이번 회계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연도 2월 또는 3월에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결정되는 거니까 올해 결산일 입장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다. 그지? 따라서 그 내용이 반영되기 전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거지. 4번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 시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라고 했다. 그지? 틀렸습니다. 발생하지 않더라. 주식 배당 회계 처리 여기 보았잖아. 주식 배당 회계 처리를 보면 차변은 자본의 감소, 대변은 자본의 증가로 회계 처리되는 거니까 자본 총액은 전혀 변동이 없는 거지. 그지? 그리고 무상증자도 똑같은 논리. 무상증자는 차변에 자본 잉여금 또는 이익중비금이 온다. 그지? 어쨌든 그것도 자본의 감소야.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 결국 자본금 기록되니까 자본의 증가고 순자산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 되겠지. 줍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보십시오. 외환차익 영업의 수익이고 자산 수증익 영업의 수익, 지분면직 영업의 수익, 매출액은 수익은 수익인데 매출에 해당한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네. 오케이. 문제 9번. 주식회사 삼척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당해연도 초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5만 시간이었고 제조 간접 원가 예상액은 300만 원이었다. 6월의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액은 50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3,000시간일 때 6월의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 구해보십시오. 뭐 쉬운 문제다. 그지요? 일단 예정 배부율 구해봅시다. 예정 배부율은 예상액 300만 원을 예상 시간 5만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지요? 그러면 시간당 얼마요? 300만 원 나누기 5만 시간 하면은 시간당 60원 되겠지. 자, 이제 예정 배부액 구합니다. 이건 예정 배부율에서 조업도를 뭘 곱한다고? 실제 조업도 곱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직접 노무 시간 3,000시간 곱하자. 그러면 60 곱하기 3,000 하면은 18만 원 된다. 그지요? 18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고 예정 배부액하고 실제 발생액 비교합니다. 50만 원. 비교해 보니까 그지? 예정 배부액이 작다. 그지? 과소 배부. 얼마만큼? 32만 원만큼 과소 배부입니다. 라고 분석할 수 있겠지. 정답은 과소 배부 32만 원 돼 있는 1번 정답 됐습니다. 문제 10번. 다음의 항목을 원가 행태에 따라 분류할 때 성격이 가장 다른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1번. 제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그 성격상 변동비라고 볼 수 있겠네. 원가 행태 변동비. 자동차 만듭니다. 타이어 4개 들어간다. 그지? 1개 만들면 4개, 2개 만들면 8개, 3개 만들면 12개. 그지? 이렇게 비례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를 변동비라고 이름 부르더라. 2번.
매월 일정에게 발생하는 임차료 뭡니까? 요거는 그 성격상 초원가가 조업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고정비 되겠지. 3번 시간당 지급하기로 한 노무비 그 성격상 변동비기겠다 그지? 조업도에 비례해서 계속 초원가 증가한다. 4번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료인데 기본 요금은 고려하지 말자입니다. 변동비 되겠지 그지? 정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2번이라고 찾을 수 있고 다만 교재수로 갈 때는 1번 지문 조금 수정할게요. 각 제품 제조에 한 개씩 사용한다라고 좀 문구 수정해주면 조금 더 변동비라는 게 명확해지겠다 그지요? 오케이 1번 지문 이렇게 수정할 거고 정답은 2번 되겠지. 문제 11번 다음 자료 이용해서 가공원가 계산해 보십시오. 가공원가라는 거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말한다 그지요? 요거 두 개 더하면은 250만 원 플러스 180만 원 하면 430만 원 되겠다 그지요? 정답은 4번. 참고로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라는 거는 뭘 의미한다고?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를 말한다.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케이. 문제 12번 다음 중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지요? 2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밀접한 경우 정확한 원가 배분이 가능하다. 틀렸다 그지요? 직접 배분법은 서포트 부문 간에 주고받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보니까 만약에 서포트 부문 간에 주고받는 거가 좀 밀접하다, 좀 중요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밀접할 때 정확하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 되겠지. 됐죠? 2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정답 2번. 3, 4 확인합시다. 3번 단계 배분법은 서포트 부문 간에 일정한 배분 순서를 정해서 그 배분 순서에 따라서 서포트 부문의 원가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그치요? 4번 단계 배분법은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의 부정확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 그치? 서포트 부분 간에 주고받는 거를 순서 정해가지고 한쪽 방향만 고려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의 부정확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겁니다. 오케이.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요? 수돗물 면세. 일반 의약품은 과세다. 그지? 약국 가면 바카스 뭐 이런 거 일반 의약품은 과세고 처방전 가지고 만드는 조제 의약품은 면세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미가공 식료품 면세고 도서 면세고 그래서 과세 항목은 2번 되겠지.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거 찾아보세요. 할부 판매. 일반적인 할부 판매. 단기 할부 판매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그거는 일반적인 재화 판매하고 똑같습니다. 물건 넘겨주는 날, 인도하는 날이 공급 시기입니다. 우리 세법 정확한 규정 보면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네. 오케이. 2번 반환 조건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 되겠지. 3번 장기 할부 판매. 우리 열심히 정리했었다. 그지? 우리 회계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중요했었어. 장기 할부 판매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라고 했습니다. 좀 유사하게 보이지만 정확하게 좀 읽어봅시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데 수령한 때, 실제로 받은 때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지문이다 이겁니다. 약간 쥐어짠 억지로 만든 문제의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정답을 찾는다면 3번이 틀린 거가 되겠지. 그렇죠? 실제 받는 때가 아니고 뭐라고? 세법 규정을 보면 받기로 약속한 날 오고 그때가 공급시기다 이겁니다. 4번 폐업시 잔존제 폐업한 때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1, 2, 4 맞고 3번이 틀렸다라고 답 찾을 수 있고
이 상태로 교재 수록해도 됩니다만 3번 지문 어차피 지금 억지로 지어짠 문장이잖아. 조금 확실히 틀린 걸로 좀 판단할 수 있도록 약간 수정할게요. 이렇게 대가해법 부분을 실제 수령할 때 이렇게 좀 문구 수정하면 이게 확실히 틀렸구나라고 좀 쉽게 판단할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1번 되겠지. 이영설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 그지요? 정답은 1번. 지금까지 제117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